1994년도에 브로드웨이에 풀문이라는 작품이 올라가요. 그 미국 최고의 그 클라운 두 명, 빌 어윈이랑 데이비 샤이너. 그 두 사람이 원래 영화 세트에서 만났대요. 뭐 어떤 영화에서 뭐 클라운을 쓸 일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뭐 우리 한번 작품을 해볼까. 뭐 그렇게 해서 그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Serious Fun이라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페스티벌을 했어요. 좀 진짜 새롭고 재밌는 그런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갖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러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클라운 둘이랑 밴드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셋만 있는데 각본도 없이 브로드웨이 프로듀스를 접촉을 해갖고 브로드웨이 진출을 하게 돼요. 재밌는 거는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클라운 두 명이 뭐 밴드 하나는 있지만은 라이브 밴드 안에서 클라운 두 명이 해서 풀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뮤지컬이나 큰 연극을 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요. 지금 그때 돈으로 뭐 지금 돈으로는 더 하려고 하면 더 많이 했죠. 그때 돈으로 63만 불이 들었다고 해요. 63만 불. 그리고 보통 그 시대에는 예산의 40%가 광고비였는데 그때 20%밖에 안 하고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 그 역사상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되고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클라운이니까 말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뉴욕의 여름이면은 외국 관광객들 오잖아요.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보기가 쉽다고요. 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보여준 좋은 사례였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제가 찾아본 거는 유튜브에 이 사람들 그때는 뭐 비디오를 많이 유튜브 뭐 이런 저기 우리 핸드폰으로 찍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비디오로 막 제대로 찍었어야만 남았는데 그때 비디오로 된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한 건 없고, 그래서 1993년도에 단기로 공연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도 기억을 해서 20년 뒤에 2013년도에 다시 두 명이 만나서 올드 햇이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소극장에서 아주 단기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한 1주,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너지는 그 두 명이에요. 두 명 사이의 시너지예요. 두 명 사이의 시너지고, 한 가지 뒷얘기는 이제 보통 이거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그냥 프리뷰가 있고, 프리뷰 기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평론가들이 악평을 하면은 아예 뭐 제대로 오픈도 못 하고 끝나는 거 있고, 프리뷰 전에 invited dress rehearsal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것처럼 해서 관중을 보는 거예요. 근데 invited dress rehearsal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데 관중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그때 그 다음날 그 공연장 그 대여를 하는데 그때 한 3만 불 들였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60만 불이 예산인데 63만 불로 느껴갖고, 그래서 이 사람 둘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링컨 센터에서 이틀 공연했을 때는 처음에 대화를 시작을 했대요. 말이 있었어. 근데 이 말이 아닌 것 같다. 말 없애고 하여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시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게 이 궁합이 잘 맞았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고친 거를 갖고 한 게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났다. 그리고 그 프로듀서가 오케이
하루 동안 3만 불 들여서 극장에서 리허설 하는데 프로듀서가 제작자들이 제가 알기로 5명인가 6명이 있었어요. 제작자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믿으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갖고 와라. 우리가 간섭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데이비 샤이너가 그때 관중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관중이랑 같이 공연을 했어요. 브로드웨이 쇼에서 왜냐면 그렇게 즉석 공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이게 재밌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쉽지를 않은데, 그랬더니 데이비 샤이너, 빌 어이 말고 데이비 샤이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배우 하다가 그만두고 클라운을 하면서 파리를 여행을 갔대요. 파리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 클라운을 하다 보니까 돈을 괜찮게 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6, 7년을 살았대요. 그냥 몇 달 여행하려고 가다가. 거리에서 공연을 하면 항상 거기서 누구를 뽑아가지고 관중을 뽑아가서 관중이랑 같이 인터랙트 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6, 7년을 그걸 했으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 전에 반응을 하느냐 보면은 이 사람을 무대에 데리고 와서 진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도로 와서, 이거는 제 친구가 하는 오페라인데 뉴욕에 있는 하트비트 오페라단, 획기적으로 오페라를 재해석하는 그 단체예요. 소규모 오페라단이고 뭐 조그만 극장도 바로크 대학의 강당에서 하는데 거기가 한 250석 되고, 스테이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관중들이 아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페라를 한다고 해도 오케스트라 멤버가 뭐 풀 오케스트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뭐 5명, 6명, 7명. 제가 이 오페라단에서 만든 피델리오, 베토벤이 오페라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게 피델리오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협업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술적인 거예요. 이게 예술적으로 협업을 해서 얼마만치 시너지 효과가 나왔고 좋은 게 창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영어로 말하는 feasibility예요. feasibility는 뭐냐면, 이 소규모 오페라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몇십 명 무용수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몇십 명 합창단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큰 무대 세트를 만들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죠? 돈 쪽으로, 예산 쪽으로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베토벤의 피델리오에 보면은 죄수들이 합창 장면이 나와요. 합창곡이, 유명한 합창곡이에요. 벨헤 루스트라고, 뭐 이런 자유의 기쁨, 이런 건데, 죄수들이 이 자유를 갈망하고, 희망하는, 근데 잠깐 몇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갈망하고 희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에서 협업한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예술적으로는, 내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표현할 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전투 장면이 영국에 올려진다 그러면 진짜처럼 전투 장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asibility. 그런 조그만 데에서 합창단은 줄 돈도 없고, 합창단은 줄 돈이 있다고 그 스테이지에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세트도 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쪽에서 이 오페라단에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이나 피가로의 결혼할 거 돈조반이다. 돈조반이나 합창단도 나오지 않고 배역들만 있으니까 가능한데, 아니 이 합창단 장면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떤 미네소타 주의 어떤 합창 감옥에 가서 합창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미국의 6개 감옥,
합창단이 있는 6개 감옥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죄수 100명이랑 합창단 하는 죄수들, 감옥 안에서 하는 죄수 100명이랑 민간인 자원합창단 봉사자들 70명을 해가지고 6군데에서 그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아 하는 거를 연습시켜갖고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6개 합창단이 부른 거를 다 편집을 해갖고 한 곡으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무대에서 비디오로 띄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죄수리 합창단에서는 남성 합창단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거는 여자 감옥도 가요. 그래서 남성 테너 파트가 나오는 거는 여성 감옥 합창단들이 부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성악가들은 아니지만 오페라 가수들은 아니지만 생동감이라는 게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현실이고 거기 이거 뒷얘기인데 뭐냐면은 이제 어떤 감옥은 감옥에 죄수들 합창단들이 티셔츠가 있어요. 무슨 합창단 무슨 장에서 티셔츠를 입고 이제 연습하고 그걸 이제 비디오를 찍는데 한 군데에서도 이제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연습하고 비디오를 찍는데 한 죄수가 그러더래요. 아니다. 우리가 죄수복을 갈아입자. 그래야지만 이게 더 생동감과 현실감이 있어. 그래서 어떤 감방에 있는 거는 진짜 죄수복을 입고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나온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메리칸 유토피아. 그거는 이제 뮤지션 락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데이비드 번이랑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스파이크 리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올드보이를 미국 버전으로 만든 미국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예. 데이비드 번은 이제 락 뮤지션인데 원래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음악과 실험적인 무대를 무브먼트도 하고 원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면 지금 데이비드 번이 나이가 70이고 스파이크 리가 한 6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협업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꼭 젊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유토피아가 원래 이제 CD로 나온 앨범이에요. 락 앨범인데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다룬 음악들을 이제 중점으로 했고 특별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반으로 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이 친구한테 이제 접촉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락 공연도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으로 하는 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스파이크 리랑 협업을 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올해 개봉이 되려고 했는데 개봉 못하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콘서트 영화예요. 콘서트 영화가 영화로서 그 해의 최고의 영화로 뽑힐 정도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겠죠. 저도 이제 전체는 보지 못하고 몇 가지 클립만 봤는데 그리고 이게 라이브를 찍은 거예요. 둘이서 이제 좀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관중을 두고 하냐, 관중을 없이 그냥 찍냐. 근데 아무래도 관중이 있는 게 좀 더 다이나믹 하지 않나. 밴드들이 많이 있는데 밴드들이 다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밴드들이. 드럼 하는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밴드처럼 기타 하는 사람들 움직이고 댄서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크 리가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고 작품은 기가 막힌데 솔직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어떻게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실성을 하게 되냐.
이제 그래서 스파이크 리가 한 거는 이제 진짜 카메라 영화 감독을 했어. 카메라로 어떻게 앵글을 해서 에센스를 뽑아내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클립에서 맛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는 또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서부터 뭐 영화에도 하지만은 그 협업을 하게 돼요. 안무가가 N.B. 파슨이라는 그 안무가인데 뭐 데이비드 번이랑은 뭐 거의 30년 동안 같이 협업을 했던 그런 파트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말로 설명하고 그러지를 않는데요. 둘이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무를 하는데 데이비드 번은 그런데요. 자기가 인도를 갔는데 거기 오래된 극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갑자기 뉴욕 근교에서 자전거 타다가 신기한 게 있으면 사진 찍어 보내주고 70년도에 일본 영화를 보내준대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갖고 안무를 하라 이거지. 근데 그게 오랫동안 안 하고 이 궁합이 안 맞으면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말을 안 해도 딱딱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작품의 안무도 좋았지만 둘이서 협업하는 관계에서 꿍짝이 이렇게 잘 맞으면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근데 거기에 꼭 댄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같이 무브먼트를 하니까 또 이제 음악하는 사람 댄서가 아닌 사람한테 무브먼트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거는 협업이랑 관계없는 거지만은 이게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다룬 그런 음반이고 공연이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에 수년 동안 인종차별로 경찰한테 총 맞아 사망한 특히 이제 흑인들 이름이 거기 다 쫙 써여지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다는 게 뭐냐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뀔지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피해를 봤잖아요. 그거는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 예술적도 뭐 더 심하면 심하고. 근데 항상 악재가 있으면은 거기에 기회는 있어요. 근데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떤 게 기회는 그거는 모르니까 그거를 잘 주시해야 되는 거고. 스파이크 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화 감독 그 아메리칸 유토피아인데 많은 진짜 뭐 특히 예술 쪽에 있는 사람 많이 힘들고 공연도 못하고 작품 생활도 못하고 근데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봤으면은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비관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예술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예술사 하는 게 뭐 힘들었다. 앞으로 이제 예술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코로나 때의 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의 예술들. 근데 이제 흑사병으로 중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흑사병으로 특히 뭐 유럽에서 특히 이태리에서 그때 책이 있어요. 흑사병 이후의 미술에 관해서. 그때 플로렌스, 시에나, 뭐 움브리아 이쪽 지역에 그때 그 시대의 예술학자들이 한 얘기는 흑사병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모든 사회 구조가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술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르네상스라고. 한쪽에서는 그게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술의 꽃을 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